보이네요. 이상하네.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능력이네. 진심을 담았는데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전 나쁘지 않아요.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역시 진심을 느끼는 몇 살 사람은 동안으로 보신 거예요? 나이를 숫자를 공개해봐요.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 그렇게 어정뛰게 얘기하지 말고 몇 살이라고 말해요. 영피푸티처럼 보이세요. 48? 48. 48? 네. 올드 포티. 48로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어쩔 줄 48로 쳐드리겠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영포티도 되고 올드 포티도 되고. 네. 공덕포차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자,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핫바의 맛과 쫄깃함은 어육 함유량이 좌우하는데요. 마켓하니의 실꼬리돔 핫바는 실꼬리돔이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70% 넘게 들어가 정말 쫄깃하고 탱글탱글합니다. 드셔보시면 다른 어묵과는 차원이 다른 식감과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야채 맛 5팩과 매운맛 5팩으로 구성된 총 10팩 세트가 12,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 검색해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벌써 한 개 뚝딱 하신 김한 기자님, 맛이 어떤가요? 맛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더듬어요? 여기 광고판에 와. 시판 어묵과는 완전히 다른 맛. 어육 70% 이상.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근데 이게 튀기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삶았다. 삶았다. 내가 한 1년, 몇 개월 만에 왔는데 작가님의 요리 실력이 늘지 않는다. 어떤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저걸 지금. 튀겼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구운 괜찮아요. 그쵸. 구워도 괜찮죠. 네. 맛있는데요? 맛있습니다. 제가 휴게소 가면 빠지지 않고 먹는 게 어묵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오징어 맛 밥 맛있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되게 비싸잖아요. 휴게소는 항상 보면 한 4,000원,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10팩 세트가 12,900원. 싸다. 한 팩에 하나에 1,290원. 90원. 우리나라 휴게소가 네. 그 한국도로공사 포함한 전관들과 이렇게 다 얽혀갖고 이제 한번 큰맘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아주 휴게소 잘못되고 운영이? 있습니다. 외국은 이렇지 않거든요. 뭐 외국 얘기한 건 웃기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다른 것에 비하면 여긴 좀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차익도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이게 국영 서비스였다고 하면 국가가 운영해도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가 수익을 엄청나게 독점하고 있는 구조인데 자료가 좀 있으신가요? 이미 뭐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마 얘기가 좀 일부 나왔을 거고요.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이슈이긴 이슈인데 워낙 거대해서 우리 김한 기자님한테 전문이시니까 파는 거에 제가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게소 뭔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 이게 연예인 누구 거다 막 이런 얘기들. 휴게소 그런 게 가면. 있어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문제는 연예인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더 본다는 그쵸, 뭐,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요새 휴게소 가면은 어디 휴게소에 뭐가 맛있더라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정한 휴게소는 뭐 밤, 뭐 그다음에 안성 휴게소는 뭐 소고기 국밥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게 되게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들 사 먹더라고요. 예전보다 그쵸, 훨씬 예, 더. 맞습니다. 휴게소에서 왜 그거 있어요. 이렇게 음식 담아갖고 무게대로 계산하는 식당들. 아 진짜 그런 게 네. 있어요? 까딱 담으면 3만 원 나와요. 비싸구나. 네. 요즘 막 3만 원이면 되게 고급 그렇죠. 뷔페 가가지고 네,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닌가? 고급까지는 아니고 3만 원이면 뷔페는 갈 수 있다. 네. 그런가요? 요새 외식을 많이 안 해가지고 외식 너무 비싸요.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 그렇게 살을 빼갖고 뭐가 될 거예요? 뭐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살 하루에 많이 막 하루에 5kg씩 뛰고 외식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뭐를 술 나 남길? 요새 마시고 있어요. 하루에 5kg를 뛰어요? 네. 달리기 한 번 하면 4-5kg. 네. 매일 뛰진 않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문제가 있습니다. 비니빈 구입부. 좀 달리세요. 방금 그거 봤어요? 넌덜머리 내는 거. 하루에 그러니까 5kg씩 뛴다니까. 진절머리를 막 뛰시네. 저는 실내에서 건강해지죠.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그 의원회관에 있는 그 헬스장에서. 네네. 거기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주 만나고 계세요?
많이들 오시니까요. 예, 자주 보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죠. 예. 아, 예전에 막 목욕탕 이런 데서 막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다던데. 그러니까 아침에 자주 뵙는 분들 그룹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뭐 인사를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하니까 뭘 말 건네기가 훨씬 쉽긴 하죠. 그런 거 하면 어떨까요? 국회의원 3대 내기 뭐 이런 거. 나 3대 400이다 뭐 이런 거. 그건 김재섭 의원 말고는 출전할 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정성호 장관 와야 되나? 정성호 장관도 500은 못 들죠. 500은 못 들죠. 일반인. 김재섭 의원이 530이라고 말하고 다녔더니 자기 560 된 지가 언젠데 530 얘기하냐고. 아직도 운동 열심히 하나 보구나. 네, 560. 그건 뭐 민간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헬스장만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더문고위권자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짜로 들리겠지? 예, 김재섭 의원님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되게 농담처럼 되게 잘한다. 디스 잘한다, 농담처럼. 도봉구라고 꼭 찍어갖고. 근데 거기만 민주당 지역구가 아니거든, 강북에서. 아니 생활체육에 대해서 실제로 김재섭 의원이 관심 많고 그다음에 한돈의 진심이고 예, 그렇게 두 가지가 진심인 걸 제가 한돈? 돼지고기. 귀에 피가 못이 박히도록 한번 몇 번 들었습니다. 귀에 피가 막히도록. 한돈에 관심이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돈 책을 보다 생겨서 그때부터 한돈 매니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 지역별 돼지의 차이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다 이제 꿰고 있는 거예요? YBD. 뭐 그런 거. 지역별 돼지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특히 이제 제주 돼지가 맛있다고 하는 게 이제 YBD, 요크셔, 버크셔, 듀록 이렇게 세 가지 종이 섞여 있는 고기가 가장 맛있거든요. 되게 전문가시네. 예, 그런 것들을 파는 한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잘 골라서 먹는 것이 또 요령인데요. 네. 오늘은 시사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홍보. 충치경화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충치경화 기자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일단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성환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원래 수요일을 책임지고 계신 장고님, 장형철 KSY 부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프로 땜빵러 김환 한겨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12월 3일 내란 1주기를 기념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덕포차가 나온 최고의 아웃풋. 그럼요. 네. 공덕포차가 기른 네. 국회의원. 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모가 20명이라는 소문이 돌긴 하는데. 생모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나중에 진짜 생모시죠. 포차. 진짜 생모. 네. 포차. 포차. 포차야. 지금도 네. 만나면 한겨레 공동포차 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요즘 왜 안 나오시냐는 분들 정말 자주 보게 돼요. 그래요? 네. 네. 앞으로 자주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르면서 계속 이런 이유 모르겠지만 이제 뭐 두고 봐주세요. 시청자분들 잘 혹시 저기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런데 저는 거절한 적이 거의 없는데 부르지를 않으면서 네. 나오면 제가 되게 드물게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제작진의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반성하실 거 없습니다. 예. 필요하면 부르겠지 뭐. 예. 자,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 불법 계엄. 이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이었는데 저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1년이 벌써 흘렀는데 이 내란 청산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단 1년 전 당시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김성애 의원님 그날 당시에 담 넘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 하는데 이제 한 표를 던지셨는데 그때 상황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상황 중에서 가장 이건 좀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거 어느 장면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덥게 입고 있는 이 복장이 계엄 복장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 배지를 안 달았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달면 걸릴 것 같아서 이건 떼고 네. 제가 나름 드레스 코드가 확실한 사람인데 네. 본회의장에는 터틀넥을 입고 들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셔츠에 타이, 노타이 없이 항상 네. 셔츠에 타이를 메고 다니는데 계엄 얘기를 듣고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겨울에 춥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은 가야 되니까 양복이 필요하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그 짧은 시간에 옷장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네.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따뜻한 캐시미어 터틀넥 1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10년 그래요? 전에. 집에 계셨던 거예요? 예, 집에 있었습니다. 기자들하고 약속이 깨져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일을 맞이해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계엄이다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 방에다 알리고 네.
그러고 나서 다 국회로 모이자라고 뭐 누가 할 거 없이 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들어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장을 터틀넥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이 긴바마리 패딩이 평창 올림픽 때 산 건데 예. 이게 엄청 따뜻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밤에 농성할 때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이불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담을 뛰어 넘었습니다. 네. 담을 넘어서 한참 뛰면서 혹시 누가 나를 검거하러 오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잠시 있다가 돌아보니까 제가 헐떡거리는 것과 너무 상관없이 고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내는 고요하고 아, 문 되게 일찍 밖에서 막 가셨군요, 예, 그러면. 제가 11시 정도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네. 그때 문에 있던 다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경찰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예 그러니까 검거당할 위험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국회의원 누굽니다 말하는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경찰이 안 보이는 쪽 담을 찾아서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이제 뛰었고 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좌진한테 전화를 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해도 되느냐 아, 그걸 물어봐요? 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객관적인 마음에 판단이 필요하구나. 냉정을 찾을 수 없는데 괜한 일에 방송을 켜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켜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같이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장을 입었다는 걸 제 방송 오늘 다시 보고 아. 예, 확인을 하고 그때 방송을 킨 건 이제 제가 전에 첫 번째 시민들에게 계엄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본회의장이란 공간은 뭐 한동훈 대표의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 본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네. 언론의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보이는 모습밖에 없어서 군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저희들의 앵글에서 화면을 송출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장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군이 들어와서 검거를 하거나 또는 뭐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 수 없는데 최소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다는 거는 유튜브라는 외국 서버에 남겨놓으면 예, 지우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켜고 국회에 들어가서 많은 의원들하고 또 그때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송출하다가 그 중간쯤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네. 제가 실내 모습을 찍으면 그 실내 모습을 보고 계엄군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판단을 하겠더라고요. 네, 정보를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방송을 끄고 예, 그러고 이제 표결에 임했고요. 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막 속상하지만 적절한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막 우원식 의장 제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저랑 김기표 의원 옆에서 막 우리 김기표 의원 책상을 막 치면서 빨리 표결하지. 하시라고 왜 안 하시냐 네. 소리를 지르고 제 뒤에서는 그 제주도 위성권 의원이 기민하게 A4 용지를 몇 장 막 구해와갖고 네. 아 이거 계엄 꼭 수기로 할 필요 없죠. 손들어서 할 필요 없고 전자투표 할 필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종이로 그냥 하자? 연명을 하자. 뭐 계엄 해제 뭐 이렇게 몇 자를 끄적인 다음에 사람들한테 분주하게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장면이 생각나고 원식 의장 굉장히 침착하게 그러면서 세 번째 때릴 때 스냅을 빡 때리면서 이제 계엄 해제를 결의했었던 생각이 나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네. 그 추경호 의원이 전화해서 30분만 좀 늦춰달라고 말했던 게 네. 예,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기억을 해보면 그때 30분을 늦춰달라고 했던 게 가장 저는 좀 문제가 있었던 예, 문제가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 외에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도 없이 뭐 한동훈 대표도 같이 해서 합심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점에서는 예,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허영 의원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있었는데 네. 서울까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1시간 8분인가? 엄청 예.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오셨네요. 전속력으로 달려왔는데 신호에 걸리면 계엄군에 잡힐까봐 그것도 네. 표현이 되게 웃기죠. 속도는 위반했지만 신호에 걸리면 계엄군에 잡힐까봐 네. 모든 신호는 꼬박꼬박 지켰다는 거예요. 아. 나머지 구간에서 과속을 해서 네. 도착을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말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장면이 저희들한테는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바퀴 본회의장에 있다가 나가니까 시민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셔서 유튜브로도 그렇고 제가 직접 봐도 그렇고 보좌진들하고 시민들이 군인하고 엉켜서 싸우는 모습이 정말 눈물 나는 네. 광경이었고 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사실은 그때 국회, 물론 해제 의결을 한 건 국회의원들이었지만 시민들의 힘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김한 기자도 그때 당시에 현장으로 바로 갔죠. 어땠나요? 저는 여의도에 한 10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한참 명태균 취재를 할 때였는데 후배가 10시 반에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시 반에 무슨 담화를 하냐, 밤에 무슨 일이 났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10시 반에 담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비상계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나 텔레를 했었나 했는데 비상계엄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게 뭔 소리야? 주차를 하고 내가 주차를 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비상계엄이 뭐야? 그래서 차를 하고 내려서 비상계엄이 뭐냐? 그러니까 그거 계엄령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제가 모르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내 머릿속에 그 상황이 없으니까 10시 반에 대통령이 왜 그러니까 담화를 하는데 왜 비상계엄만 보냈는지 이거를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나고 올라가서 집에 이제 들어가서 테레비를 바로 켜니까 그런 장면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여의도를 가라. 그래서 여의도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제가 서강대교가 막혀서 서강대교를 내렸을 때 헬기가 서강대교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네. 쓰기도 했었는데 서강대교에 딱 헬기가 지나갈 때 제가 서강대교에 있었어요. 성환용 선임기자께서는 최근에 쓰신 이제 막전막고 기사를 보니까 그때 이제 대학 동기가 서강대교 건너면서 막 구토까지 했다 이런 장면을 묘사를 했는데 그거 보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느꼈던 시민들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예, 제 친구 얘기니까 이제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집이 어디냐면 국회에서 서강대교 건너편에 가면 광흥창역이라고 네. 6호선 그 바로 옆에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다. 근데 저희 세대는 비상계엄이 뭔지 알거든요. 겪어봤기 때문에. 김한처럼 비상계엄이 뭐야 이렇게 하지 않는 세대. MG. 그 압축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77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79년에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중앙정보부장 총에 맞아서 이제 갔죠. 네. 서거. 그리고 이제 바로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때는 제주를 빼고 했어요. 제주를 빼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그다음에 1980년에 전두환이 이제 쿠데타죠. 12.12 지나서 5.18, 5.17 네. 할 때 비상계엄을 제주까지 해서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곳에 다 군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5.18 광주 항쟁으로 바로 이어졌고 그래서 저희 세대한테는 계엄 그러면 그게 이제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제 친구도 이제 반사적으로 움직였다고 그래요. 마침 그 따로 사는 아들이 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셋이 무조건 가자. 그래서 이제 서강대교를 걸어서 뛰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갔다가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네. 이제 그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너무 막 충격적이어서 걸으면서 뛰면서 거기서 몇 번을 토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국회 앞에 가니까 뭐 계엄인데 아무 일이 없더래요. 그래요? 진짜 빨리 움직이셨구나. 그렇죠. 그 길만 건너면 되니까 네. 서강대교 뛰어서 건너면 20분이면 넘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의원들 넘어가서 이제 그 도와주고 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헬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네. 했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새벽까지 있다가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지만 아주 장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 11시 좀 넘어 도착했던 것 같은데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해갖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고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풍경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군인들은 그때 이제 도착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게 내가 아는 그런 계엄과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생중계를 하고 라이브를 하는데 네. 어떻게 계엄을 선언하느냐. 그래서 저는 한참 뒤에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아는 거 외에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성환영 선배 얘기하신 그런 류의 군사력이 투입되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해도 이 미디어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가 다 중계가 되는 걸 아는 조건에서 계엄을 한 거면 분명히 뭔가 모르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할 수 있는 없었다. 얘기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네. 전략이. 아니,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성환영 기자님 그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던 회의가 전군지휘관 회의인데 제 외할아버지가 그 회의에 들어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군수사령관이셨는데 네. 그 참석했던 전원 중에서 유일하게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이제 반대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군 지휘관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했는데 그 누구도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도 회의록이라고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1980년에 그 전두환이 군부 독재를 일으키면서 했던 회의는 회의록도 남아있고 네. 심지어 거기에 참여했던 장성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기록도 있는데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서강대교를 뛰어넘어서 그 아마 거기 아시는 아파트가 밤섬땡땡일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가를 이룬 분들조차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국회로 달려와서 막겠다라고 하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는 자들, 장성, 군 고위 장성들, 삼성 이상의 장성들, 그리고 공무원 전원, 그 딱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무부의 감찰관이었나요? 네, 유역 감찰. 전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사표 내고 나간 그 한 분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 전원은 반대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면 자, 다음에 실무적으로 뭘 준비해 볼까요? 네, 그렇게 이런 했죠. 회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예, 어떻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뭐 누구를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이라는 자들 중에서 헌법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뭐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국회 와서 뭐 자기도 반대했다고 나와서 답변할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정말 소리를 안 지르는 편인데 네. 딱 그때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으면 아는 기자한테 전화로 좀 하시지 그랬냐고. 그러게요. 단 한 명의 공무원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단 한 명의 공무원도 그 사실을 알리고 이게 문제다라고 언론에게 제보하지 않았습니다. 네. 썩어 문드러진 엘리트들이죠. 그 양면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지점이 참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영종도에 집에 있었는데 네. 계엄 선포되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제 아는 지인들한테 저보다 약간 선배나 약간 후배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전화를 받았더니 집에 있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저희 세대, 옛날 계엄을 겪은 세대들은 계엄 그러면 미리 군과 경찰에다 이미 지시를 해서 사전에 예비 공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안 집에서 전화를 잡혀갔네. 받으니까 당신 안 잡혀간 거 보니까 경찰이나 군이 미리 움직이지는 않았네. 이런 뜻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겨레 신문 간부 중에 아까 김한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저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저 선배께 비상계엄이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의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침 제가 그 전화 받기 직전에 한동훈 그때 이제 대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집권 여당 대표인데 집권 여당 대표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안 한 것 같다. 이거는 갑작스럽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볼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도 전공법으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이다. 뭐 저도 무슨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근데 아까 이제 김정혜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전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 보안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사전에 언론사에 했으면. 제보도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이거는 보안 유지한다고 해서 국무위원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몇 사람하고만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시작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해제, 결의하고 뭐 한두 시간 안에 또 실제로 윤석열이 뭐 해제하겠습니다 해버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도 약간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긴박했던 상황이 감안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예, 저도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 장관급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장관급 같습니다. 정도면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몸을 상황이 될 텐데. 던졌어야죠. 여기는 맞아요. 공무원 무능하다, 여기 공무원 사악하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한두 명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엘리트들이 그거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간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전개되는 과정이 전체가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얼마나 아까 뭐 썩어 문드러졌다는 표현 썼지만 엘리트들이 얼마나 정말 썩어 문드러졌는지 지금까지도 뭐 오늘까지도 맞아요. 보여주는 과정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 계엄이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수사도 하고 재판도 열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도대체 계엄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이건 아직까지도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걸 사실은 예전부터 뭐 2년 전부터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김건희 씨가 알았냐 몰랐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왜 계엄을 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건희와 관련돼서 명태균 게이트가 목을 죄어오는 게 한 축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그 안하무인격 자기 무시, 그러니까 대통령 무시에 화가 나서 네. 다 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한 축이 있었을 거고 마지막은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화된 기간이 길진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과정이었을 거라고 보는 게 처음에 광복절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하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건 1년의 과정에서의 이념, 사상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뉴라이트화 되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걱정, 네. 뭐 이런 이념으로 바라보면서 이 절반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살릴 방법이 없다. 라고 나름의 진심이 생각했던 거기 좀 것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글쎄 그 뭐 진심이라고 말할 저는 그냥 정신이 나간 행동이라고 정신 보지만 어쨌든 그런 이념적 배경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송환희 홍보님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알코올 배경도 있을 겁니다. 나한테 먼저 시켰더니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미 다 그 증언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력 중독에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겹쳐갖고 전두엽의 중요한 뭐 부분이 망가졌다. 거기다가 이제 그 김성애 의원님 말씀하실 건 그 어떤 극우성향 유튜버들에 의한 학습 효과 이게 겹치면서 네.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사실 술은 죄가 없고 술을 마시는 윤석열이 죄다.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어쨌든 알코올로서 분석을 해보면 네. 술을 먹으면 이게 계속 이제 울적이 이제 쌓이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특정 주량을 넘어가면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막 우리 본인 얘기. 많이 알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유형은 아니죠. 저 많이 떠들긴 하지만 다 화를 내는 유형은 아니죠. 근데 윤석열이 어쨌든 지금까지 뭐 내란 재판이나 이런 데서 드러난 얘기들을 보면 어떻게 해도 이 말하자면 여소야대가 극복이 안 되고 내 대통령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자꾸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 제어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제어하고 통제하고 합리적 이성을 발휘해서 이 통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매일 밤마다 이를 때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 모아놓고 하고 다음날 아침 되면 수습이 안 되고 아씨 어제 내가 계엄한다는 얘기 또 했구나 이런 날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후회한 날도 있었을 네, 그런 거구나. 날들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신원식 장관 같은 사람의 반응이 대표적인데 그 얘기 또 했어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늘 이제 관저에서 때려 마시면서 쌓인 화 뭐 이런 거가 저는 그 주요한 축이 아닌 결정의 축, 그러니까 네. 행위 동기에서의 보면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필이면 왜 12월 3일이었냐 이거거든요. 12월 3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화요일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면 주말에 이제 지역구에 가 있는 의원들이 모이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다음에 12월 10일에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때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에 있지 않으니까 국회 근처에 있지 않으니까 그때도 훨씬 수월했을 텐데 하필이면 왜 12월 3일이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날은 나를 받아와야죠. 그럼 그거 말고는 누가 설명이 안 점지를 되겠죠. 해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2일 날 공주를 가요. 대통령 부부가 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없던 비상경제회의를 잡아요. 공주에서. 그래서 그때 윤석열이 무슨 얘기합니까? 본인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도 들어가냐? 그 계엄 선언문에도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김건희 무속 취재를 할 때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종의 본원 의식 같은 거였다라고 무당들은 얘기를 해요. 무슨 의식이요? 본원 의식이라고 네. 이게 무속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앞두고 본인의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의식을 해요. 본원. 네, 그래서 그날 윤석열은
12월 1일 날 왔다 돌아갔고 김건희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잤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12월 1일 날 뜬금없이 공주를 갔다가 12월 3일 날 계엄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요런 일련의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 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택일했으면 이게 그리고 또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밀하게 우리끼리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날짜를 정할 수 있거든요. 뭐 조율할 수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날이었다는 거는 뭐 그 날에 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으면 사실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게 1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음모론인데 지금 보면 이 정권의 핵심이 어쨌든 무속과 음주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많이 증명이 되고 저는 그래서 12월 3을 포함해서 몇 개의 날짜를 받아왔을 거라고 봅니다. 아, 몇 개의 날짜가 있을까요? 송하영 선임 기자께서는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할 수 있다라는 걸 범법이나 계엄법이래 문구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네. 그거 자기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한테 다 체포하라고 그랬고 네. 경찰청장한테 그 월담하는 담 넘어가는 의원들 다 네, 연행하라고 네. 그렇게 했죠. 그건 뭐 막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감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할 것이다. 아이고 뭐 내가 못하게 하면 되지 뭐. 또 혹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더라도 뭐 다시 선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죠. 그렇게 좀 복잡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점지설도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저도 높다고 동의해요. 근데 동시에 이게 주말에 하는 것하고 주말에는 의원들이 다 지방에 갔으니까 뭐 이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이거 막으면 그만 아니야? 뭐 나 윤석열이야. 뭐 이런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뭐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별 생각 없이. 날짜를 일주일 전에 잡았으면 얘기가 됩니다. 26일이나 7일이 화수인데요. 네. 이때 잡으면 28일에 4일 회의가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6일, 27일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26일, 27일까지는 본회의가 끝나는 3일이었습니다. 네. 3일에 끝나고 해산하고 나서 밤에 계엄을 때리면 이미 의원들은 지방 갈 사람들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과반수를 못 채울 거라고 작전을 짰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결행을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준비 시간 필요하니까 그날째 디레이를 받아놓고 그 다음 날 4일 본회의가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연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전쟁에서 날짜 뒤로 미루는 쿠데타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3일 그냥 강행한다라고 작전을 세웠을 거라고 보고 전 그래서 이건 사실 제 주장은 아니고 우리 김민기 사무총장님이 군사 전문가로 해박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의 학설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일주일 전에 일정을 잡았으면 3일이 합리적인 일정이었다. 4일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네. 4일 회의가 있는데 3일에 잡았다라고 보기엔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어허. 그러니까 없었던 그 전주쯤 잡고 그 날짜에 그냥 결행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4일이 본회의가 잡혀서 약간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했지만 날짜 바꾸느니 그냥 해보자. 그 문제에 이렇게. 대해서는 성황 대기자님의 네. 해설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한번 또 다음 경험하면 되니까. 되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엄을 결국 막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엄 이후에 그러면 한국 사회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계엄 이후에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한국갤럽에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계엄 이후에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가 됐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김성애 의원님이 보시기에 자,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 여기에 남긴 가장 큰 후유증 뭘까요? 저는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상당 부분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런 재판은 전광석화처럼 해야죠. 그러니까 뭘 엉터리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위헌 판정도 났고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이유를 찾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을 어겨서 군을 동원해서 죄송합니다.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공격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란인 건데 네. 그럼 그 재판을 가급적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갔으면 됐는데 제가 무슨 직위원 판사에게 개인 공격이나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구속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 볼까?
예를 들면 이런 자세 말이에요. 이 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생각한다면 네. 제가 뭐 전원을 다 잡아서 어떻게 뭐 청산, 싹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기강을 세우고 대법원 판결까지 쭉 결정해 가면서 이건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한번 판단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마무리를 지어주면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양극화할 게 생길 게 없어요. 네. 제가 오늘 초등학교에 그 강사로 가서 네.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 오늘 그거 하셨어요? 오늘 마침 12월 3일이니까 네. 이제 탄핵회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한 학생이 묻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란이라고 할 만한 계엄이 문제였던 거냐.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질문을 해요. 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뭐 헌법재판소에는 심지어 뭐 하여튼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엄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초등학생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자 이건 내란 범죄가 맞아. 그리고 주요 종사자인 윤석열 등등등은 중형을 선고한 게 마땅해서 이야기를 정리했으면 지금 뭐든 아우 그래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고 뭐 저기 피해자 권리 보장해 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시간 질질 끌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논란을 키우는 것은 네. 지금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법부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기관이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한국 사회 논란이 더 이상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사법부가 너무 느리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그게 전 그 설문조사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그거는 네.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좀 상황이 혼란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좀 걱정스럽죠.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그 정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게 정리가 된 겁니다. 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네. 그 다음에 좀 늦었지만 어쨌든 12월 14일 날 그 탄핵 소추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체포 구속 뭐 안 한다고 뭐 막 난리를 쳤는데 체포했죠. 네. 영장 떨어져서 구속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고 이게 뭐냐 그래갖고 난리가 났지만 다시 탄핵 기각된다고 우리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네. 8대0 전원일치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재구속 특검 출범해서 재구속했고.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 많은 게 정리가 된 겁니다. 6월 3일 대선 때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49%. 네. 이 김문수 후보 찍은 사람들이 41%나 돼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계엄을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별로 그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못 받은 사람인데 지금 국정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아주 나쁜 정치인이 아니네. 잘 커네. 네. 이재명 안 찍은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대선 그때 득표율이 얼마죠? 41%. 네, 네, 그 지금 당 지지도가 얼마예요? 지금 20% 초반이에요. 네. 찍은 사람 중에 절반은 난 그거 쟤들 지지 못하겠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양쪽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 다수 국민은 대략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를 취하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좀 박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게 약간 너무 형이상학적인 여론조사지 네. 실제 우리 정치 상황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저도- 워낙 양쪽의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뿐이죠. 그게 마치 이제 양극화처럼 보인다. 네. 저도 이제 성형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예를 들면 계엄 이후에 이 일이 잘못됐냐 잘 됐냐라고 물으면 한 8.5 대 1.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9대 1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어쨌든 단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이슈로 1년을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김성현 의원님이 이제 사법부 문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 예를 들면 아주 과소한 의견이 지나치게 과잉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과소한 의견에 힘입어서 정치를 하는 스피커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 주변에서 제가 어쨌든 영포티인데 40대에서 스스로 영포티라고 주장하는 아무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국민의힘 찍는다고 하는 애들도 야 그 계엄은 잘못했지 이게 뭐야
내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합의하고 있는 한 90%가 합의하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개엄 일주일 됐지만 오늘 장훈 대표가 낸 메시지도 그렇고 여전히 100석을 넘게 갖고 있는 정당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하자면 불합치, 괴리 네. 이런 것들이 뭐 언론은 그걸 어쨌든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게 상황을 그 왜곡해서 보여주는 거지 뭐 더 양극화됐다 이렇진 않고 제가 요새 많이 시사방송 민주당이 지금처럼 태평성대 부잣집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 되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국면에서 민주당이 다 주도권을 갖고 안정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과소한 주장을 과잉해서 대변되고 지금 근데 이런 문제는 있죠. 그걸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판단 기준이나 혹은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빨리 동화되는 측면 이게 사회문화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저희 집에도 중학생이 있지만 그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아주 그냥 걔 박살을 내주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회 여론적인 지평에서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걔 박살 내주지 말고 잘 타일러야죠. 그러니까 아빠를 싫어하지. 안 싫어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춘기 조심해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2.3 1주기를 맞아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국민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불법 개혁을 물리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사건이다.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 트럼프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나 저러나 참 다 못나서 헤매고 있을 때 그래도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큼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인정하지 않겠나. 네. 네, 그것이 높은 교육열 때문이든 아니면 남다른 애국심 때문이든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이 굉장히 올바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만물상이라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노벨 평화상 시민들이 타면은 이것도 되게 획기적인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누가 들긴 받으러 해요. 가야 돼요? 김한 기자 현장에 있었으니까 대표로 좀 가실래요? 자격 시비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계엄 나고 나서 혼자 극장 가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하얼빈에서 이토히로 무비가 이렇게 읊조리는 대사가 있어요. 뭐 정확한 어디는 기억 안 나지만 뭐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 썩었고 뭐 문제인데 이 민중이 문제다. 이건 뭐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늘 이 민중이 이제 걸림돌이었다. 뭐 이런 이제 대사를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저는 그런 거 잘 못 견디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역치가 낮아갖고 우리가 뭐 대사를 이렇게 썼어 막 이렇게 닭살로다. 할 텐데. 네. 그 보는데 약간 그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동화와 납득이 되니까 그게 이제 계엄 이후의 상황이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순간을 통과해 왔다. 그게 이제 여러 뭐 우리 대통령도 그런 표현 썼던데 여러 우연들이 겹치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결국에 통과해 온 이 과정 자체에서는 뭐 저는 놀라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펼쳐졌던 이제 응원봉을 들고 했던 과정들 그리고 이제 뭐 맞아요. 키스스 시위대라고 불렸던 관저 앞에서 눈 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로 저도 이제 말하자면 뭐 현장에서 취재도 해보고 뭐 시위도 해보고 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좀 경이롭고 감동적인 지점들이 있었던 게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새삼 막 그때 1년 전에 그때 현장에 있었던 국민들 인터뷰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1년이 지났는데도 막 눈물이 나오고 그 정도로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성한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김성경 의원님 말씀이 100% 맞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네. 헌법 1조 1항인가요? 그런데 실제로 가끔 떨쳐 일어납니다. 웬만한 건 정치인들한테 맡기다가 쟤들 도저히 안 되겠어. 직접 일어나요. 그게 이제 1960년에 4.19 혁명. 그게 이제 시민혁명이죠. 또 뭐 79년에 부마항쟁, 80년에 광주, 또 87년에 6월 항쟁부터는 뭐 다들 기억하실 테니까. 그런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맞서서 들고 일어난 것도 저는 일종의 시민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애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선 거고요. 근데 놀라운 게 우리 시민들 국민이 직접 나섬으로써 헌정 질서가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우리 헌정 질서가 끊어진 건 쿠데타에 의해서 끊어집니다.
61년 5.16 쿠데타로 국회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죠. 네. 그다음에 1972년 박정희 친위 쿠데타 때도 국회가 없어집니다. 법정이. 그리고 뭐 국가 재건 국가 비상국무회의인가 뭐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 국회를 대신합니다. 네. 또 전두환 1980년에 국가보훈입법회의가 국회를 대신해요. 그때 쿠데타 세력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거지.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저도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그런 점에서 참 굉장히 위대하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란 청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국 영장이 기각됐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더 많이 높게 이제 평론가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특검에서 좀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기각이 됐어요. 송한용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각 왜 됐다고 보시고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맞진 않죠. 뭐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그래요. 구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소할 겁니다. 이분 나중에 무죄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영장 기각된다고 나 지금 오늘 아침 내내 기분이 나쁜 게 무슨 나라를 구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막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저 사람들이 미쳤나 싶더라고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저희가 이 지경까지 와서 참 참담합니다. 네. 우리 계엄 1년 전에 막지 못한 건 정말 이 기회에 한번 사죄드립니다. 울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축제예요. 저만 그랬나요? 감정이? 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분들이 보니까 정무적 판단 기능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굉장히 중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 결의를 좀 방해할 의도도 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사과한 의원들 숫자가 25명밖에 안 돼요. 네. 그때 계엄 해제 찬성했던 의원이 18명밖에 안 돼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냥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그냥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계엄 해제 투표를 했어도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추경호 혼자한테 묻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가혹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더 중요한 건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재판이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해 와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제발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층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취지로 이제 기소되면 유죄 받겠죠. 근데 그 영장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뭐 그런 모든 판단에 조의대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판사들도 시민으로서 정책 판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성재와 추경호에 있어서는 이거를 영장을 내주는 거가 이 실질적인 행위에 비해서 너무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나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판사들의 어떤 경향성 문제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성재를 구속한다라는 행위가, 박성재도 기소하면 유죄 나오죠. 근데 박성재를 구속한다는 행위가 그러면 이 수사가 김주현, 심우정, 뭐 이완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그래서 이 카르텔, 우리 소위 말하는 안국동 로펌을 건드리는, 안가 로펌을 건드리는 어떤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의 판사의 어떤 소극성 같은 것이 두 번이나 영장을 막았다면 추경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내주면 이게 분명히 정치적으로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할 거고 위원 시비가 날 거고 해산해야 된다고 할 거고 근데 내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실제 뭐 근데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구속이 될 일인가?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가 자기 PC를 천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피의자가 누가 그런 짓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봐주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구속이지. 근데 그런 기준들에 놓고 보면 이 판단 자체가 정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나머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뭐 큰 변수가 되는 건 아니고 이들 어차피 기소하면 다 유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오늘
많이 했던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어느 국면 이후서부터 되게 오대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대수? 하루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하루 와 수경 풀려났다. 오늘 그냥 승리한걸로 치자. 이러고 가고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그날 하루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대수 정당 같은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가 얘기한 거는 결국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그 재판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검사들의 구속영장 청구 성공률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네. 검사들이 판사 같은 어떤 힘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막 말을 복잡하게 하는데 구속 좀 시켜주자고 법원에 부탁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구속영장을 갖다 내는 거거든요. 판사님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시켜주세요. 판사가 보고 그러네요 하고 구속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재판을 근데 나중에 변호사랑 검사랑 붙여봐서 판사가 보기에 맞는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재판 판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꼬린이라고 하잖아요.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이게 득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들은 끝까지 뚝심 있게 몰고 가서 그 사람을 구속만 시키면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구속시킨 걸로 득점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납니까?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근데 우린 아직도 언론을 포함해서 이 구속영장이 나오는지 여부로 이 사람의 범죄의 유무를 혹은 경중을 판단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다 기다렸다가 판결문이 나오면요. 가차없이 실명으로 씁니다. 그 다크웹에서 한국인이 손모 씨 있나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문제를 보시면요. 한국은 모르고 있다가 판결문 나오니까 손모 씨가 어쩌고저쩌고 쓰잖아요. 외국의 기사에는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손길동이 몇 월 며칠에 몇 장의 사진을 이러저러한 사진을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아주 가혹하게 써요. 인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범죄가 결정났기 때문에 네. 판단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앞에 중계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 버려서 이 중계에서 사람들이 막 안타깝고 막 속상하게 해놓는데 저는 재판부에 맡겨놓자는 네. 쪽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면 감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아이고 뭐 이 정도면 한 3년 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하기 전에 재판부를 안 갈아치운 민주당의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사법 기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는 거예요. 윤이 무죄가 나오면 사법부는 뿌리부터 뽑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할 판단인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장 청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일희하는 사람들이 대 기자님 말씀대로 더 웃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야 뭐가 잘못되고 이제 큰일 나는 것 같다라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 100일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내에서 이 계엄 일주기랑 이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사과를 안 했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내란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장동혁 대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 된다는 말씀 전 정답을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친한파일 때는 안 저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해보니까 그쪽보다 이쪽이 표가 많다고 생각한 거고 언강생심 내가 어느 팔자에 당대표를 해보겠는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공천까지 하는데 뭐 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 일인 거고 그 권력을 지금 누리는 상황에서 이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당원들에게 뭐가 귀에 꽂히는 말인가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망하는 건 내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것까지 내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뒤에 정당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은 포인트가 전략적인 있어요. 거예요. 예. 본인 스스로만을 위한 전략 포인트. 하지만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이어온 보수정당을 말 그대로 시궁창에 처박는 거죠. 이거는 네. 박근혜 탄핵 때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그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풀어야 될 함수가 3개예요. 계엄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계엄에 대한 입장 밝힐 수도 있어요. 네. 계엄 잘못됐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뭐를 물어봅니까? Y 값을 물어요. Y는 뭡니까?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는 좀 더 어려워. 그럼 Y 대답을 못해요. 그 다음 또 Z가 있어요. 그럼 이건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다 돼요. 야, X, Y, Z를 다 풀어야 되는데, 야, 이거 못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수학에 반대. 수학이 잘못했네. 수학이 문제야. 아예 판을 그냥 엎어버리는 이런 거구나. 거예요, 지금 태도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구호도 외쳐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하니까 역시 수학에 반대하면 애가 X, Y, Z를 다 풀 필요가 없는데, 난 그냥 수학에 반대하면 되는데,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X, Y, Z를 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판으로 몰아가고 있고, 저는 오늘 그걸 읽어보면서도, 와, 어떻게, 똑같은 느낌인데, 최소한 공보 기능이 있고, 뭐, 거기서 연설문을 봐주는, 메시지를 봐주는 보좌관도 있을 거고, 본인도 판사까지 했고, 생각이 있을 거고, 공보판사도 오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했는데, 와, 이렇게 이따위로 써갖고 이걸 12월 3일날 발표한다? 이거는 그냥 깽판이다. 나는 깽판이다. 뭐 할 생각이 없다.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냐, XYZ를. 난 그냥 수학이 싫다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장동혁 네. 대표가 이걸 영상이 없어요. 마이크 잡고 하지 않았고 네. 저 페이스북에다가 띄웠습니다. 그 본인도 좀 거시기 했던 모양이에요. 나와서 얘기하긴 그렇고. 네. 근데 얼굴을 오늘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잘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걸. 이 얘기를 네. 그 영상으로 남겼을 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으니까 네. 글로만 했는데 오늘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변인하고 기자들하고 문답이 있었는데 네. 아니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왜 이렇게 메시지가 다르니까. 다릅니까? 네. 이게 이제 기자들의 질문. 답변이 뭐냐면 아니 똑같습니다. 네? 그 대변인 뭐죠? 답변이에요. 네. 뭐가 똑같아요? 아니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 그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말로 하는데 네. 이 통역이 필요한 지금 이런 기자들이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식으로 대변인한테 주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 장동혁 대표가 먼저 고정지층부터 굳히고 중도 확장하겠다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둑에서 굳히고 뻗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한 귀퉁이에서 그 두 집이 나야 사는 거죠. 그걸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으로 나간다 이건데 그 두 집 내려다 그냥 못 살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런 형국이고요. 어릴 때 혹시 고무총 쏴보셨어요? 고무줄총? 새총 같은 거. 새총. 새총 쏠 때 그냥은 안 날아가죠. 그러니까 고무줄을 일단 뒤로 쭉 잡아당겨야지. 당겨야 놓으면 팍 나가는데 네. 가끔 이렇게 당기다 끊어집니다. 아. 그럼 이 고무줄이 자기 얼굴을 쳐요. 네. 제가 실제로 어릴 때 그렇게 다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처지가 그런 겁니다. 아하. 자기 나름대로 무슨 고정 지지층 굳혀놓고 중도 확장한다. 중도 확장 아무나 하는지 아세요? 쉽지 안 않은 된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따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두려운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25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성명서 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은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25명 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숫자가 난- 작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명 정도가 하고 당대표가 반대하는 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런 그림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네. 말씀드린 18명에서 25명으로 7명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 정당 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정당이 저렇게 무너지면요. 이 정당도 같이 건강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정치라는 게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동네에서 초등학생한테 강연하는데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라고. 네.
그게 왜 그렇겠어요?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들어주는 눈치 보기. 즉, 국민들에 대한. 네.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뭐라고 욕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민주당 단독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뭔가 목소리를 내면서 이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국민들이 그 주장을 들어줄 때 민주당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태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자는 말을 한다고 해도 당내에서 그럴까라고 할 수가 제가 뭐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양당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좋은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다 성장을 하는데 지금 한쪽 당이 너무 못하니까 민주당도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의 운명 또 장동혁 대표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뭘까요? 저는 여론조사 당 지지도라고 봅니다. 당 지지도. 지금 이대로 가면 네.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 죄송하지만 쫓겨날 겁니다.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겁니다. 지방선거로는 전국선거 앞두고 지금처럼 지지율 격차가 거의 2배가 난다? 네.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오늘 어쨌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뭐 다른 목소리를 좀 냈죠.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대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 또 나름대로 자기 계산해서 이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게 그럴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두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쨌든 상대방 보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도 잘못하는 게 많은데 네. 저쪽이 훨씬 더 엉망이고 잘못하니까 선거하면 항상 이기잖아요. 그래서 전 굉장히 좀 불행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인지 불행인지 그거는 판단하기 나라에는 불행이고 네. 정치적인 경쟁자인 민주당으로서는 복이고. 네. 그런 측면이. 좀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 이건 시사방송과 정치부 기자들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국민의힘이 뭐 사과를 하면 그게 진심입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아까 숫자 얘기했지만 뭐 25명보다 70명이면 더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럼 70명이 머리 숙이고 퍼포먼스를 하면 사과했구나.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줘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이덴티티는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굳히기 위한 빌드업을 장동혁 대표가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12월 3일 맞이했으니까 사과해야겠다. 이거는 1년 내내 잘못했다가 결혼기념일 하루만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 와이프가 자꾸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와이프가 사랑한다고 너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미 국민의힘의 사과 여부는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데 아주 그냥 그 정치에 고관여하는 사람들만 국민의힘이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사과를 하면 지형이 어떻게 되는 거 하지만 큰 틀에서 변화도 없고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지방선거를 치르든가 네. 아니면 도저히 이 간판으로는 못하겠다 이제 어떤 뭐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거가 확인이 돼서 그러면 비대위를 가든지 뭐 당명을 바꾸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는 저는 이미 지나간 쟁점이고 지금 사과를 한들 그걸 뭐 국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도 지났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웬만하면 좀 용서도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이 지금 25명 이런 정도 사과 가지고는 용서해 줄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이 정체성 변화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도 일단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뭐 내가 좀 뭐 그동안 잘못한 거 약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명분 삼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반클리프 용서해 목걸이라도 줄게.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네. 한 절반 정도는 이탈해서 지금 무당층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 이런 태도를 취하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네요.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맞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은영 선생님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탄이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탄이 쇼핑몰에서 실꼬리돔이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이거 말이 너무 웃겨.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70% 넘게 들어간 정말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핫바를 준비했습니다. 야채맛 5팩과 매운맛 5팩으로 구성된 총 10팩 세트가 12,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이게 이제 실꼬리돔이 아니라 보통은 그 틸라피아를 동남아에서 대량으로 틸라피아? 잡아다가 네. 그걸 어육을 만드는 게 싫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양질의 어육인 이 실꼬리돔을 써서 만드는데 그럼 나중에 뒤에 70%는 뭐냐? 네. 어육이 생선만 넣는다고 어묵이 튀겨지지가 않아요. 뭉쳐지지가 거기에 않죠. 밀가루를 섞어야 이게 쫀득쫀득하게 뭉쳐지는데 네. 보통 싼 어묵은 50% 넘게가 밀가루고 아, 예. 그래요? 어육의 양이 50%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먹으면 푸석푸석한 밀가루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핑크빛 소세지 있죠? 네, 네, 네. 그건 사실상 밀가루거든요. 아, 그것도 그런데 맛있긴 이제 한데. 이거는 실꼬리돔을 넣어서 만들어서 네. 어육 자체가 깨끗하고 그런데 그 어육이 보통 어묵에 비해서 많은 70%가 들어가 있는 네. 프리미엄 어묵이라서 네. 단백질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잘 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와, 이렇게 진짜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은영, 백종원. 네. 아, 훌륭하다. 이렇게 네. 모든 요리와 재료 막 이런 거 다 알고 계셔.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레시피 뭐 이런 거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성의 위키. 자, 이번에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문자 논란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게 어제 뉴스핌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도를 한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사진 맨날 찍히는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문제가 되는 문자를 주고받는 걸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을 합니다.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할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남국 비서관이 해맑게 읽어주세요. 해맑게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자 이거 부당한 인사청탁뿐만 아니라 뭐 그동안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이 문자 요거 성한영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약간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법적으로 민간단체의 회장 인사의 대통령실의 권한이 있나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대통령실 얘기 없습니다. 들어보면 네, 이거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런 권한이 부분 아니다. 좀 가려야 되고요. 만약에 뭔가 영향력 행사를 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김현지 네. 부속실장이 그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묘하더라고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누가 네. 더 위죠? 되게 윗사람, 더 센 사람을 뒤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이게 권력 서열이 지금 그런 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들끼리 형 동생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적 분야의 인사를 갖고 뭐 이렇게 우리 중대 출신이니까 좀 봐주라. 그럼 이 정권은 지금 정실 인사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중앙대 나왔으니까 중앙대 사람들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혹하게 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뭐 입 다물고 있던데 이렇게 그렇게 뭐 좀 넘어갈 문제는 네,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엄중 경고 부족합니다. 좀 그걸로는 더, 좀 부족하다. 좀 더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사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예를 들면 자기네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본인이 왜 비서실장과 김현지 지금 그 실장. 실장에게 뭐 추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맥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인사잖아요. 그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인상을 줍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얘기하는데 뭐 중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학연 나오고 이게 뭐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묻는 게 정치적 책임이고 그 묻는 건 엄중 경우 아니라 사퇴시켜야 된다 봅니다. 사퇴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인 책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강훈식 실장이 이런 사람을 회장을 시켜라라고 보내던 문자가 걸렸다라면 그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네. 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민간에 대해서 할 수 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 이 추석이 보낸 거잖아요. 메시지를. 네. 그러니까 추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보냈는지 모르고 보냈는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 위원장 제가 위원장이라고 말한 건 이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 인사하면 강훈식 실장을 떠올리는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추천이라는 걸 한 것과 청탁이라는 것이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사회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제도를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많은 추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임명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전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만큼 필터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엄선해서 사람들을 채우고 있어서 대통령실도 뭐 측근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실 자체도 지금 다 행정관들을 채우지 못해서 아직도 빈자리들을 많이 놔두고 한 사람씩 어렵게 뽑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마당에 수석이 이 비서관에게 이런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거기다 비서관이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는 길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엄중경고라고 말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는데 물론 이게 뭐 어떻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쌓이면 또 국정 운영하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그러니까 처리를 예를 해야 들어 된다. 김현지 비서관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대통령실에 답답을 몇 차례 문의도 했는데 자기들은 언제라도 내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나간다는 생각하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국감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에서도 필요한 일에서 정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불러서 막상 앉혀놓으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이게 뭘 대단한 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와서 물어보는 거 신문에 나온 얘기가 이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 혼자만 앉아 있나요? 여당 야당 의원들이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하면 오히려 관심이 지나가 버리는 문제인 건데 이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고 증인은 나오지 않았을 때 시끄러운 겁니다. 예, 나오고 나면 금방 지나갈 문제라는 점을 좀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순리대로 푸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공동부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 신의삼 겸 1주기 맞아서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성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한 의원님. 저희 공동부차 매주 화수목강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